먼 옛날 경기도 인근의 너른 들판 한가운데 우명촌요 민촌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이름 그대로 소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마을이었지요. 아침마다 외양간에서 들려오는 묵직한 울음소리는 농군들에게 하루를 여는 나팔과 같았고,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소의 발걸음 소리는 하루가 무사히 저물었다는 안도의 신호나 다름없었습니다. 조선 영조 임금께서 탕평책을 펼쳐 당쟁의 칼바람이 잠시 숨을 고르던 시절이었습니다. 조정에는 표면적인 평화가 흘렀고, 그 평화의 기운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이 작은 마을에도 스며들어 있었지요. 우명촌은 그야말로 풍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기름진 논밭에서는 해마다 넉넉한 수확이 이어졌고,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농번기가 다가오면 소 한 마리가 집안 전체의 생명줄이 되던 시절, 우명촌의 농군들은 제 자식보다 소를 더 아끼고 돌본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지요. 그런데 그 평화로운 마을에 언제부터인가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잠을 쇠도 멀쩡한데 소가 없어졌다네. 처음에는 박서방네 황소 한 마리였습니다. 튼실하고 일 잘하기로 마을에서 소문난 황소였는데, 어느 봄날 아침 외양간 문은 굳게 잠긴 채로 소만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박서방은 발을 동동 구르며 마을 안팎을 샅샅이 뒤졌지만 황소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혹여 자물쇠가 헐거웠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황소 스스로 외양간 문을 열고 나간 것은 아닌지 이런저런 추측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 김첨진의 암소가 또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 서방네 일소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개도 짖지 않았고 발자국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지요. 마을 안에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봄 농사를 앞두고 소를 잃은 농군들의 얼굴에는 핏기가 가셨고,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 모이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웃음 대신 한숨으로 채워졌습니다. 밤마다 이웃을 의심하는 눈초리가 오갔고, 오래 사귄 친구들 사이에도 어색한 침묵이 끼어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귀신의 짓이라 했고, 누군가는 산짐승이 들어와 소를 잡아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소가 사라진 자리에는 핏자국 한 점 없었고, 싸운 흔적도 발버둥 친 흔적도 없었으니까요. 우명촌의 밤은 점점 더 깊고 무거워졌습니다. 우명촌 외곽, 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기울어진 초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빠진 볏짚 사이로 하늘이 들여다 보였고, 흙벽은 갈라진 틈마다 거센 바람이 드나들었습니다. 그 허름한 초가에 15살 소년 길동이 살고 있었지요. 길동의 부모는 길동이 12살 되던 해에 마을을 휩쓴 역병으로 나란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소년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경약한 누이 영실과 무너져가는 초가뿐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야 가엾다며 먹을 것을 나눠주었지만 세월이 흐르자 그것도 뜸해졌습니다. 길동은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개울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소리를 지르며 뛰어놀 때 길동은 혼자 마을 안팎을 조용히 걸어 다녔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마른 나뭇가지 하나를 항상 손에 쥐고 다니며 땅바닥에 무언가를 끊임없이 적어내렸지요. 처음 보는 사람은 그저 심심해서 낙서를 하는 아이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지형, 소들이 다니는 길목, 각 집 외양간의 위치, 개가 짖는 방향과 시각까지 정교하게 기록된 지도요, 일지였습니다. 길동은 우명촌 소 23마리의 생김새를 모두 외웠습니다. 어느 소의 왼쪽 뒷다리에 흉터가 있는지, 어느 소가 겁이 많아서 낯선 소리에 쉬 놀라는지, 어느 소가 특정한 풀을 유독 좋아하는지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를 신기하다고 여기면서도 한편으론 불편해했습니다. 눈빛이 너무 또렷했기 때문이었지요. 어른들의 말에도 주눅 들지 않고 무언가를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는 그 총기 어린 눈망울이 왠지 거북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길동의 유일한 약점은 누이 영실이었습니다. 2살 아래인 영실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 철마다 알아누웠습니다. 길동은 누이가 약을 먹어야 할 때면 마을 뒷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왔고 누이가 추울 때면 제 저고리를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말은 없지만 속 깊은 오랍이었지요. 그런 길동에게 소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소문은 단순한 마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영실의 약값을 벌기 위해 이따금 마을 농군들의 소 여물을 챙겨주고 품삯을 받던 길동에게 마을 소들의 안위는 곧 누이의 목숨과 이어진 문제였으니까요. 길동은 소가 사라진다는 소문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이미 나뭇가지를 고쳐쥐고 있었습니다. 소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봄 농사 준비가 한창이던 무렵이었습니다. 길동은 소들이 사라진 자리를 하나하나 직접 눈으로 확인하러 다녔습니다. 어른들은 아이가 왜 그런 곳을 기웃거리냐며 손을 내저었지만 길동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박서방네 외양간 앞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살피던 길동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소가 제 발로 나간 것이라면 분명 흙바닥에 발굽 자국이 남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발굽 자국이 없었습니다.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자리에 발굽 자국 대신 이상하리만치 고른 흙 자국만 남아 있었지요. 마치 누군가 빗자루로 쓸어낸 것처럼. 길동은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외양간 안쪽 집 위에서 무언가 붉은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털 뭉치였습니다. 소의 털도 개의 털도 아닌 이상하리만치 선명한 붉은 빛을 띤 털 뭉치였지요. 길동은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집어들어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알 수 없는 향취가 났습니다. 짐승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손에서 날 법한 무언가 가공된 물건에서 나는 냄새였지요. 길동은 그 붉은 털 뭉치를 저고리 소매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날 밤 길동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초가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반달이 걸려 있었고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 실오라기처럼 가느다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리 소리였습니다. 마을 뒤편 험준한 귀곡산 쪽에서 흘러오는 소리였지요. 그것은 사람이 부는 피리 소리이면서도 짐승이 내는 울음소리처럼도 들렸습니다. 듣고 있으면 가슴이 저릿저릿해지는 어딘가 이 세상 것이 아닌 듯한 소리였습니다. 길동은 귀곡산 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에 검게 물든 산봉우리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묵묵히 서 있었지요. 소가 또 사라진 날 아침, 마을 안은 뒤숭숭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서방네 일소였습니다. 봄 논가리를 사흘 앞두고 소를 잃은 이 서방은 외양간 앞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지요. 주변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지만 아무도 뾰족한 말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길동이 그 자리를 지나치던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비켜봐라. 어른들 사이를 조용히 비집고 들어온 길동은 이 서방네 외양간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늘 하던 대로 흙바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훑기 시작했지요. 저게 뭐 하는 짓이야. 가난뱅이 길동이 아닌가. 저 아이가 뭘 안다고. 어른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로 쏟아졌지만 길동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전에 보았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있어야 할 발굽 자국 대신 고르게 쓸린 자국, 그리고 외양간 안쪽 집 속에 또 한 뭉치의 붉은 털이 숨겨져 있었지요. 길동이 막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뭔가 보였니? 돌아보니 마을 주막을 운영하는 주모 월선이었습니다. 40을 간 넘긴 월선은 마을에서 가장 입이 빠르기로 소문난 여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길동에게만큼은 언제나 살뜰했습니다. 길동이 힘든 기색을 보일 때면 주막 뒷문으로 몰래 주먹밥을 내주는 것도 월선이었지요. 길동은 잠시 월선을 올려다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마님, 이 마을에 붉은 염료를 다루는 사람이 있습니까?
월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붉은 염료라 했니? 네. 짐승털에 물을 들일 수 있는 붉은 염료입니다. 월선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런 건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한양에서도 특별히 주문해야 하는 귀한 물감이야. 이 마을에서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월선은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마을 안 어딘가를 향해 있었지요. 길동은 월선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크고 번듯한 기와집, 최 부자의 집이 보였습니다. 최 부자는 우명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실권자였습니다. 논밭의 절반이 최 부자 소유였고 마을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 최 부자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한 농군들의 땅이 하나둘 최 부자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마을 사람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지요. 그런 최 부자의 집에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설아였습니다. 설아는 15, 길동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아버지의 부유함 덕에 좋은 비단옷을 입고 살았지만 어딘가 늘 어두운 눈빛을 하고 있었지요. 마을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홀로 책을 읽거나 담장 너머를 바라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길동과 설아가 처음 말을 나눈 것은 마을 뒤편 개울가에서였습니다. 길동이 발자국 흔적을 쫓아 개울을 건너던 참에 설아가 혼자 버드나무 아래 앉아 있었지요. 너 소를 찾으러 다니는 거지? 설아의 목소리는 또래답지 않게 차분했습니다. 길동은 잠시 설아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아무도 너한테 부탁하지도 않았잖아. 부탁을 받아야만 옳은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설아는 잠시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소를 잃은 집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어. 높은 이자를 받고. 길동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도련님은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설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두 사람 사이로 그늘을 만들었지요. 그 무렵 최 부자의 시수소가 사라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길동의 집신 한 짝이 발견되었지요. 길동이 발자국 흔적을 추적하다 신발이 지늘게 빠져 잃어버린 바로 그 집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가 일제히 길동에게 쏠렸습니다. 저 아이가 소를 훔친 것 아닌가. 가난뱅이가 눈이 뒤집힌 거지. 최 부자는 길동을 불러 세우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사흘 안에 자신의 시수소를 찾아오지 못하면 관가에 압송하겠다고 했지요. 길동은 사람들의 욕지거리를 등에 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실이 기침을 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 마을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면 그만이었지요. 하지만 길동은 나뭇가지를 집어들어 흙바닥에 천천히 선을 그었습니다. 귀곡산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길동은 집을 나섰습니다. 누이 영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문 앞에 아침 약초를 놓아두었지요. 영실이 눈을 떴을 때 오라비가 없더라도 걱정하지 않도록 짧게 글씨를 적어 약초 옆에 얹어두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길동이 먼저 한 일은 소가 사라진 외양간 셋을 다시 차례로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박서방네, 김첨지네, 이서방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최 부자네 시수소가 사라진 자리까지. 길동은 땅바닥에 쪼그려 앉아 나뭇가지로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외양간 하나하나의 위치를 점으로 찍고 그 점들을 선으로 이어보았지요. 흥미로운 것은 사라진 소들의 외양간이 모두 마을 북쪽 귀곡산을 향해 일직선으로 놓여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발굽 자국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했지요. 소는 크고 무거운 짐승입니다.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땅이 무르거나 젖은 날에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마련이었지요. 그런데 소들이 사라진 밤은 하나같이 이슬이 내린 습한 밤이었는데도 발굽 자국이 없었습니다. 길동은 눈을 가늘게 뜨고 생각했습니다. 발자국이 없다면 두 가지입니다.
수소가 날아서 사라진 것이거나 아니면 누군가 발자국을 지운 것이거나 수소가 날 수는 없으니 발자국을 지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발자국을 지우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빗자루로 쓸었다면 쓸기 전에 자국이 남아야 합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발자국이 찍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길동은 손바닥으로 이슬 맺힌 흙을 가볍게 눌렀다 뗐습니다.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천으로 싼 손바닥으로 다시 눌렀습니다. 훨씬 흐릿한 자국이 남았지요. 길동의 눈이 환해졌습니다. 소발에 무언가를 싸면 됩니다. 짚이나 천 같은 것으로 발굽을 감싸면 발자국이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소를 아주 천천히 일정한 간격으로 몰면 땅에 가해지는 하중이 분산되어 발자국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길동은 서둘러 땅바닥의 지도 위에 귀곡산으로 향하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 위에 작게 글자를 새겼습니다. 사람의 지, 치밀한 계획. 길동은 나뭇가지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귀곡산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귀곡산은 이름처럼 음침한 산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곡산에 귀신이 산다며 해가 지면 근처에도 얼씬하지 않았지요. 낮에도 발을 들이는 사람이 드물어 산길은 잡초와 덩굴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름 모를 새소리와 바람 소리가 뒤섞이며 진짜 귀곡성처럼 들렸습니다. 길동은 산 어귀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른 뒤 발을 내디뎠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내내 길동은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풀이 눌린 흔적이 보였습니다. 소들이 지나간 것이 분명했지요. 길동은 그 흔적을 놓치지 않으며 천천히 산을 탔습니다. 한참을 오르자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은 순식간에 어두워졌고 나무들 사이로 달빛이 신락같이 스며들었습니다. 길동은 발걸음을 늦추며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산속이니 안개가 낄 수도 있었지만 이 안개는 이상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방향에서 흘러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안개 속에서 희끗희끗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지요. 등에 낡은 보따리를 지고 손에는 옹이진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가늠할 수 없었지만 눈빛만큼은 총명하게 빛났지요. 깊은 밤에 아이 혼자 이 산에 오다니 간 큰 녀석이로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산속에 울려 퍼지듯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길동은 경계하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영감마님께서는 어인일로 이 산에 계십니까? 나는 팔도를 떠도는 늙은 유랑객이지. 그런데 너는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 사라진 소들을 찾고 있습니다. 노인은 길동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이 아이를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담담한 눈빛이었지요. 짐승을 찾고 싶다면 먼저 짐승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짐승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발품을 팔아도 짐승을 찾을 수 없느니라. 길동은 노인의 말을 천천히 되새겼습니다. 짐승의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소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소는 무엇에 이끌리느냐? 소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힘이 세도 소를 끌고 가기 어렵지. 소를 움직이게 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 가는 곳을 알 수 있다. 노인은 그 말을 끝으로 안개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길동이 뒤를 쫓으려 했지만 몇 걸음도 되지 않아 노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달빛 아래 홀로 남은 길동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소는 무엇에 이끌리는가? 소를 움직이게 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밤마다 귀곡산 쪽에서 들려오던 피리 소리가 다시 길동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길동이 귀곡산을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것은 이튿날 낮이었습니다. 하늘은 아침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먹구름이 빠르게 몰려들었고 습하고 무거운 바람이 산 아래에서부터 불어왔지요. 길동은 비가 올 것을 알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이라는 기한 중 하루가 이미 지나 있었으니까요. 산을 오를수록 어제 발견한 풀이 눌린 흔적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나뭇가지에 걸린 집 조각, 바위 아래 눌린 듯한 흙자국. 소 여러 마리가 이 길을 지나갔다는 것이 틀림없었지요. 중턱쯤 올랐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폭우였습니다. 하늘이 내려앉은 듯 퍼붓는 빗줄기에 사는 순식간에 물 한 개에 휩싸였습니다. 길동은 나무 아래로 몸을 피했지만 빗물은 사정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땅이 흔들렸습니다. 쾅! 위쪽 절벽에서 바위 하나가 굴러떨어졌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 또 하나. 흙이 쓸려 내려오기 시작했고 산비탈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습니다. 산사태였습니다. 길동은 달렸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산길은 빗물에 잠겨 보이지 않았고 좌우는 절벽이었습니다. 발이 미끄러지며 길동의 몸이 절벽 가장자리로 쏠렸습니다. 그 순간 길동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습니다. 개미였습니다. 수십 마리의 개미가 길동의 발옆 바위 틈 사이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방향으로 오른쪽 위. 길동은 망설임 없이 개미들이 향하는 방향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바위 사이를 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작은 동굴 입구가 있었지요. 길동이 동굴 안으로 몸을 구겨 넣은 직후 아까 서 있던 자리로 굵은 바위 하나가 굴러내려와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길동은 한참 동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개미들은 위험을 본능으로 안다. 빗물이 들어오지 않는 안전한 곳을 알고 있다. 자연 속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미처 배우지 못한 지혜를 몸속에 새기고 산다. 노인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름승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이 이런 것인지도 모른다고 길동은 생각했습니다. 동굴 안에 몸을 웅크린 채 길동은 빗소리 너머로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피리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름승의 숨소리 같기도 하고 발굽이 땅을 밟는 소리 같기도 한 낮고 규칙적인 소리가 동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길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동굴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길동은 손으로 벽을 짚으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대신 그 낮고 규칙적인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길동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소였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동굴 안쪽 넓은 공간에 줄을 묶인 채 조용히 서 있는 소가 10마리도 넘었습니다. 이서방네 일소, 박서방네 황소, 김첨진의 암소. 길동이 생김새를 외우고 있던 바로 그 소들이었지요. 소들은 죽어 있지 않았습니다. 상처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쳐 보일 뿐이었지요. 길동은 소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 다니며 살폈습니다. 그러다 발 아래에서 무언가를 밟았습니다. 집신이었습니다. 소 발에 맞게 특별히 만든 사람이 싣는 것보다 훨씬 크고 납작한 집신이었습니다. 길동은 그것을 집어들어 빛이 드는 쪽으로 가져가 자세히 들여다보았지요. 지프로 촘촘히 엮었고 안쪽에는 천이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발굽이 닿는 부분에 부드러운 천을 대어 소리와 자국을 줄이도록 만들어진 것이었지요. 길동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발굽 자국이 없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소의 발에 이 집신을 신겨 밤중에 천천히 끌고 간 것입니다. 소들이 저항하지 않은 것은 피리 소리로 소들을 길들이거나 유인했기 때문이고요. 이것은 귀신의 소행이 아니었습니다. 산짐승의 소행도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한 사람의 소행이었습니다. 그것도 소의 습성을 깊이 알고 발굽 자국 하나까지 계산한 매우 영리한 사람이. 길동은 동굴 안을 더 샅샅이 살폈습니다. 구석에 놓인 자루에서는 건초와 여물이 나왔습니다. 소들을 잠시 숨겨두기 위한 먹이였지요. 그리고 벽 한쪽에 구겨진 헝겊 조각이 있었습니다. 붉은 염료가 묻어있는 천 조각이었습니다.
바로 외양간에서 발견했던 그 붉은 털 뭉치와 같은 색이었지요. 길동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들을 숨겨두고 있는 것은 아직 처분하지 못했거나 처분 전에 무언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붉은 염료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소에게 새로운 낙인을 찍어 원래 주인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소들은 조만간 이 동굴을 떠나 어딘가로 팔려나갈 것입니다. 길동은 눈을 떴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동굴에서 내려온 길동은 곧장 마을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소들이 동굴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누가 왜 어떻게 이 일을 저질렀는지 밝혀내야 했지요. 소들을 지금 당장 마을로 데려가 봤자 배우를 잡지 못하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 뻔했습니다. 무엇보다 길동에게 씌워진 누명을 제대로 벗으려면 진범을 잡아야 했습니다. 길동이 마을 뒤편 개울가 버드나무 아래에 도착했을 때 설아는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마치 길동이 올 것을 알고 기다렸던 것처럼요. 설아의 손에는 두꺼운 장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재에서 가져왔어. 보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가져왔어.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길동은 장부를 받아 들고 빠르게 훑었습니다. 마을 농군들의 이름과 빌린 돈의 액수, 그리고 이자 계산이 빽빽이 적혀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소를 잃은 날짜 바로 다음 날짜에 빨간 글씨로 새로 쓰인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땅 매입 계약이었지요. 소를 잃은 농군들이 빚을 갚지 못해 땅을 넘긴 날짜와 최 부자가 그 땅을 가로챈 날짜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소를 잃게 만들고 빚을 지게 만들고 땅을 빼앗는다. 길동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설아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다는 확신은 없어. 하지만 이 장부는 적어도 누군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소가 언제 사라질지 알지 못하고서는 이렇게 미리 계약서를 준비해둘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버드나무 그늘이 흔들리고 개울물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설아가 조심스럽게 장부를 다시 건네려는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짧게 맞닿았지요. 설아의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길동은 본능적으로 그 손을 잠시 감쌌다가 이내 말없이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설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뺨이 옅게 물들었습니다. 이 장부, 제가 잠시 가지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가져가. 그리고 길동아. 예, 제발 진실을 밝혀줘. 아버지가 결백하다면 결백함을 밝혀주고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도 밝혀줘. 나는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설아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길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길동은 장부를 거듭 들여다보다 한 가지를 더 발견했습니다. 장부의 맨 마지막 장, 잉크가 채 마르지 않은 듯 번진 글씨로 쓰인 이름 하나. 이 판설 이 판수. 최 부자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는 이름이었지요. 길동이 장부를 발견한 다음 날 저녁 일이 터졌습니다. 마을 어기 좁은 길목에서였습니다. 길동은 귀곡산 동굴에서 가져온 천 조각과 집신을 들고 월선을 만나러 주막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월선이라면 붉은 염료의 출처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살이었습니다. 반사적으로 몸을 틀었지만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화살은 길동의 어깨를 스치며 뒤에서 오던 월선의 팔에 박혔습니다. 월선이 낮게 신음하며 비틀거렸고 길동은 재빨리 월선을 붙잡았지요. 마님, 두 번째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길동은 월선을 끌어안고 담벼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지요. 길동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발소리가 잠시 가까워지다가 어느 순간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의 팔에 박힌 화살은 끝에 검은 물질이 묻어 있었습니다. 독화살이었지요. 길동은 월선을 등에 업고 마을 약방까지 달렸습니다. 다행히 독은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둔하게 만드는 종류였습니다. 약방 의원이 독을 빨아내고 상처를 처치하는 동안 길동은 화살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화살대에 아주 작게 새겨진 문양이 있었습니다. 길동은 그 문양을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옮겨 그렸지요. 어딘가에서 본 듯한 문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봤는지 금방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월선이 길동의 손을 잡았습니다. 길동아, 넌 너무 깊이 들어왔어. 이 일은 생각보다 훨씬 크단다. 마님, 붉은 염료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월선이 잠시 망설이다 낮게 말했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어. 한양에서 내려온 상단이 최 부잔의 창고에 물건을 내린 적이 있는데 그 짐 속에 붉은 물감 단지가 여럿 있었어. 내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창고지기가 술김에 한 소리를 들었지. 길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부자와 한양, 두 가닥의 실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길동은 화살의 문양을 다시 들여다보다 번뜩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최 부잔의 창고 문에 새겨진 문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최 부자의 명을 받고 움직이는 자들이 쏜 화살이었지요. 길동이 위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길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에 불이 붙은 듯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길동은 최 부자의 창고 주변을 사흘째 살피고 있었습니다. 창고는 최 부자 집 뒤편 담장 안에 있었고 밤마다 창고지기가 교대로 지키고 있었지요. 낮에는 들어갈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기회는 사흘째 밤에 왔습니다. 창고지기가 술에 취해 꾸벅꾸벅 조는 틈을 타 길동은 담장 모퉁이에서 벽돌을 디딤돌 삼아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창고 문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만 월선에게 들었던 대로 환기용 작은 창이 하나 있었지요. 길동은 나뭇가지로 창의 빗장을 밀어 올려 몸을 비집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길동은 품속에 넣어온 부싯돌로 불씨를 만들어 작은 심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창고 안이 드러났지요. 쌀가마, 배묶음, 그릇들, 평범해 보이는 물건들 뒤편으로 길동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창고 맨 안쪽, 무거운 것을 올려두는 선반 아래의 지프로 덮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지프를 걷어내자 붉은 인두가 나왔습니다. 소에게 낙인을 찍는 인두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을 농군들이 쓰는 낙인 인두가 아니었습니다. 글씨와 문양이 달랐습니다. 원래 주인의 표식을 지우고 새로운 주인의 표식을 새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인두였지요. 이 인두로 찍으면 원래 낙인이 지워지고 전혀 다른 표식이 생깁니다. 그 옆에는 붉은 염료 단지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동굴에서 발견한 것과 같은 색이었지요. 길동은 한 가지를 더 발견했습니다. 창고 구석의 낡은 상자 안에 들어있는 문서 묶음이었습니다. 펼쳐보니 각 마을 소들의 특징과 가격이 적힌 목록이었지요. 우명촌 소들뿐 아니라 인근 다른 마을 소들의 이름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팔려나간 소들 옆에는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이미 오랫동안 이어져 온 범죄였지요. 길동이 문서를 손에 쥔 채 돌아서려는 순간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고 급한 발소리였지요. 길동은 불씨를 끄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발소리는 창고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자물쇠를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각각 등불을 들고 있었지요. 길동은 선반 뒤에 바짝 몸을 숨기고 숨을 멈추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출발한다. 소들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해. 동굴 쪽은 괜찮습니까? 비 때문에 이틀 늦어졌어.
하지만 어차피 낙인 찍는 건 상단이 오기 전에 다 끝냈으니 문제없어. 낙인을 이미 찍었다는 말에 길동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소들에게 이미 가짜 낙인이 찍혔다면 원래 주인임을 증명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두 사람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다 나갔습니다. 길동은 그들이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창고를 빠져나왔지요. 집으로 돌아온 길동은 밤새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일 새벽 상단이 온다. 소들이 귀곡산 동굴에서 나와 어딘가로 팔려나간다. 그렇게 되면 소들을 되찾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관가에 알린다 해도 낙인이 바뀐 소들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기는 어렵고 최 부자는 증거를 미리 없앨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새벽 상단이 소들을 데려가기 전에 모든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길동은 귀곡산 동굴에서 가져온 집신을 손에 들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피리를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귀곡산에서 들려오던 그 피리 소리, 소들을 유인하고 길들이는 데 쓰인 그 소리. 길동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을 앞 대나무 숲으로 갔습니다. 마른 대나무 마디 하나를 잘라 칼로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소가 무엇에 이끌리는지 알면 가는 곳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소를 이끄는 피리 소리를 제가 낼 수 있다면 날이 밝아오기 전까지 길동은 대나무 피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들이 익숙하게 들어온 소리를 흉내내어 불고 또 불었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났습니다. 그러나 점점 소리가 다듬어졌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의 것을 탐한 자에게 짐승의 방식으로 되갚아주리라. 길동은 완성된 피리를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미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길동이 상단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그날 새벽,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설아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설아는 길동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길동아, 아버지 방에서 이걸 봤어. 설아가 내민 것은 한 장의 서찰이었습니다. 이 인장이 찍혀 있었는데 길동이 장부 마지막 장에서 보았던 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판서였지요. 서찰의 내용은 간략했습니다. 이번 거사를 위한 군자금 마련이 늦어지면 아니 된다. 소무리를 이번 달 안으로 반드시 보내라. 실패하면 내 가족도 무사하지 못한다. 길동은 서찰을 손에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이 판서, 조정에서 밀려나 은밀히 군자금을 모으고 있다는 이야기는 길동도 월선에게 어렴풋이 들은 바 있었습니다. 그 군자금의 용처가 영모라면 이것은 단순한 소 도둑질이 아닌 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일이었지요. 최 부자는 범인이기 이전에 더 큰 힘에 눌려 어쩔 수 없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알았어. 하지만 이 정도인지는 몰랐어. 길동은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일이 밝혀지면 설아의 아버지는 무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일을 덮어두면 마을 농군들의 손은 영영 돌아오지 않고 빼앗긴 땅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낭자, 이 서찰을 제게 주실 수 있습니까? 설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져가. 나는 아버지의 딸이기 전에 이 마을에 사는 사람이야. 억울한 사람들이 없어지는 게 먼저야. 길동은 서찰을 품속에 넣었습니다. 이제 패는 다 모였습니다. 남은 것은 이 패를 언제 어떻게 내보이느냐였지요. 마을 어귀에서 멀리 상단의 짐술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판서가 보낸 상단이었습니다. 소들을 싣고 한양으로 향할 상단이었지요. 길동은 품게 피리를 꺼내 쥐었습니다. 상단이 마을 어귀에 멈추었습니다. 거대한 짐술의 넥과 건장한 일꾼 10명, 그리고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가 우두머리였습니다. 사내는 주변을 날카롭게 살피더니 최 부자 집 쪽으로 빠르게 걸음을 옮겼지요. 길동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문제는 길동 혼자였다는 것입니다. 장부와 서찰과 인두, 그리고 직접 본 동굴의 소들. 증거는 충분했지만 그것을 들어줄 어른이 없었지요. 관가에 가려 했습니다.
마을에서 반나절 거리에 있는 고을 관아에 가서 포조를 데려오려 했지요. 하지만 길동이 발걸음을 관아 쪽으로 옮기자마자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최 부자가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길동의 양쪽을 막아서며 어깨를 세게 잡아 눌렀습니다. 꼬마야, 오늘은 집에 얌전히 있어야지. 길동은 빠져나오려 버둥거렸지만 어른의 힘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길동을 마을 끝 빈 창고에 밀어넣고 문에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창고 안에 갇힌 길동은 한참 사방을 살폈습니다. 창문은 작고 높았습니다. 길동은 창고 안에 있는 빈 가마니를 쌓아 올리고 그 위에 올라서서 창문에 손을 뻗었습니다. 겨우 손이 닿았지만 창문 빗장은 밖에서 채워져 있었습니다. 길동은 창고 안을 다시 살폈습니다. 구석에 낡은 농기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긴 낫을 집어들어 창문 빗장 사이 틈으로 밀어넣어 돌렸습니다. 빗장이 삐걱거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 빗장이 빠졌습니다. 창문으로 나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몸을 비틀고 어깨를 긁어가며 간신히 빠져나왔지요. 밖에 나왔을 때 길동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더 큰 시연이었습니다. 집에서 연기가 오르고 있었습니다. 초가에서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었지요. 길동의 심장이 주저앉았습니다. 영실이 안에 있었습니다. 길동은 죽어라 달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불길은 지붕을 타고 있었습니다. 연기 속으로 뛰어들어 방문을 열었습니다. 영실은 기침을 하며 방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지요. 길동은 누이를 등에 업고 불길을 뚫고 나왔습니다. 마당에 주저앉아 영실을 내려놓은 길동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집이 타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몸을 눕힐 수 있었던 그 작은 초가가 불길 속에 무너지고 있었지요. 장부와 서찰은 품속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잃지 않았습니다. 영실이 고개를 들어 오라비를 보았습니다. 길동은 영실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눈물을 흘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상단은 곧 소들을 데리고 마을을 떠날 것입니다. 영실을 월선의 주막에 맡긴 길동은 다시 뛰었습니다. 상단은 이미 마을 어귀에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귀곡산 동굴에서 소들을 끌고 내려오는 일꾼들의 모습이 보였지요. 소들은 멀리서 봐도 가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원래 주인의 표식은 사라지고 낯선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길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관가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혼자서 이 상단을 막아야 했지요. 그때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말 한 필이 달려왔습니다. 관복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낡은 갓을 쓴 노인이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백발 노인이었지요. 길동은 순간 그 노인에게 달려가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동굴, 소들, 장부, 서찰, 이 판서의 이름까지. 노인은 길동의 말을 다 듣고도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예, 여기 있습니다. 길동이 품에서 장부와 서찰을 꺼내자 노인은 그것을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소매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작고 납작한 패 하나였습니다. 어사화가 새겨진 패였습니다. 어사출두. 노인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상단의 우두머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꾼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빨리 움직여. 이 늙은이가 무슨 수로 우리를 막는다고. 우두머리의 신호의 일꾼들이 채찍을 들어 소들을 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길이 좁아 수레가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지만 소들은 이미 길 한가운데를 향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길동은 피리를 꺼냈습니다. 소들이 쏟아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15마리가 넘는 소들이 좁은 마을 길 위에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수레를 끄는 말들이 놀라 울음소리를 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일꾼들이 채찍을 휘두르며 소들을 앞으로 몰아붙였지요. 길동은 소들 앞에 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빛이 퍼지며 마을 길은 점점 밝아졌지요. 소들의 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뒤섞였습니다. 저 아이가 미쳤나. 비켜라. 밟힌다. 마을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채찍에 놀란 소들이 점점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막아선 길동을 향해 수십 개의 발굽이 땅을 쳤습니다. 길동은 피리를 입에 댔습니다. 첫 음이 울렸습니다. 소들의 움직임이 흔들렸습니다. 채찍 소리를 들으며 앞으로 달리던 소들이 갑자기 멈칫하기 시작했지요.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소 한 마리가 멈추었습니다. 그 옆에 소도 멈추었습니다. 피리 소리는 소들이 밤마다 들어온 그 소리였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들어 몸에 새겨진 소리. 그 소리가 울리자 소들의 본능이 반응했지요. 위험하게 달려가던 무리가 천천히 멈추어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 소리를 멈춰. 상단 우두머리가 소리쳤습니다. 두 사내가 길동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한 사내가 길동의 팔을 잡아챘지요. 피리 소리가 끊기자 소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길동은 잡힌 팔을 비틀어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내의 힘이 너무 셌습니다. 땅에 쓰러진 길동은 소들의 발굽 아래 깔릴 위기였지요. 수십 마리 소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발굽이 땅을 치는 소리가 귓속에 울렸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피리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길동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어귀, 말 위에 앉은 노인이 피리를 불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피리 소리는 길동의 것보다 훨씬 깊고 능숙했습니다. 소들이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모든 소들이 멈추어 서더니 이내 고개를 숙이고 조용해졌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사출두. 이번에는 노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뒤편과 앞편 양쪽에서 관복을 입은 포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노인은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주변에 포졸들을 미리 배치해 두고 길동이 증거를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상단의 우두머리가 달아나려 했지만 포졸들에게 막혔습니다. 일꾼들은 하나둘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 부자가 집 밖으로 달려나오다 포졸들에게 붙잡혔지요. 길동은 땅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바닥이 피가 나도록 긁혀 있었습니다. 무릎도 쓸렸습니다. 하지만 소들은 모두 멈추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들의 옆구리에 찍힌 가짜 낙인이 아침 햇살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지요. 노인이 말해서 내려 길동 앞에 섰습니다. 수고했다. 길동은 그제야 무릎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참을 참고 있던 숨을 내쉬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쏟아져 나와 소들 사이를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이 자기 황소를 알아보고 소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이 서방은 일소 앞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소들도 제 주인의 냄새를 맡는지 조용히 코를 벌름거렸지요. 아침 햇살이 우명촌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들이 제자리를 찾는 동안 마을 한복판은 잠시 수렁거렸습니다. 포졸들이 상단 일꾼들을 묶고 최 부자를 마당 한가운데 꿇어앉혔습니다. 최 부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평소 마을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호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사 노인은 길동이 건네준 장부와 서찰을 마을 사람들 앞에 천천히 펼쳐 보였습니다. 이 장부에는 마을 사람들의 소가 사라진 날짜와 그 다음 날 최 씨가 그 땅에 매입 계약을 체결한 날짜가 정확히 일치하여 기록되어 있다. 소를 잃게 만들고 빚을 지게 만들고 땅을 빼앗은 것이지.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서찰은 조정에서 물러난 이 판서가 최 씨에게 군자금 마련을 강요한 증거다. 이 마을 소들이 굴량미로 쓰일 뻔했으니 이는 단순한 도적질이 아니라 영모에 연루된 중죄다. 최 부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소인은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 판서가 집안을 멸하겠다 하여 어쩔 수 없이
어사 노인은 최 부자를 내려다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협박받은 죄와 스스로 탐한 죄는 구분하여 다스려질 것이다. 그 소가 사라진 틈을 타 농군들의 땅을 빼앗은 것은 협박 때문이 아니지 않느냐. 최 부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길동은 그 자리에서 소들의 옆구리를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가짜 낙인이 찍혀 있었지만 낙인 근처에 원래 낙인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길동이 동굴에서 가져온 붉은 인두와 원래 낙인 모양을 비교하자 소 10마리 중 8마리가 원래 주인의 표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기 왼쪽 귀 안쪽을 보십시오. 길동이 박서방의 황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황소의 왼쪽 귀 안쪽에 작게 점 3개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도 언제나 저 황소를 알아볼 수 있도록 아무도 모르는 곳에 표식을 해두었습니다. 박서방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달려왔습니다. 맞아. 내가 직접 찍은 거야. 이 점 3개가 우리 집 황소 증표야. 그것을 시작으로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달려왔습니다. 소의 귀 안쪽, 뒷다리 안쪽, 발굽 사이. 각자 제 방식대로 소에 숨겨두었던 표식들을 찾아냈습니다. 길동이 그동안 소들의 특징을 모두 외워둔 것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지요. 귀곡산 동굴에서 들려오던 피리 소리, 외양간에서 발견한 붉은 털 뭉치, 소 발에 신겨진 집신. 처음에는 따로 떨어진 수수께끼였던 것들이 이제 하나의 선명한 이야기로 꿰어졌습니다. 어사 노인은 길동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뭔가를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먼저 말을 걸었지. 인재는 낮은 곳에서 먼저 빛나는 법이거든. 포졸들이 최 부자와 상단 우두머리, 그리고 일꾼들을 줄줄이 묶어 세웠습니다. 어사 노인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선고를 내렸습니다. 최 부자에게 빼앗긴 땅은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하고 빌려준 돈에 대한 부당한 이자는 전액 무효로 한다. 또한 강제로 빼앗은 소의 값은 2배로 배상하도록 한다는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서방은 하늘을 보며 합장을 했고 박서방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최 부자는 이 판서와의 관계를 낱낱이 자백했습니다. 이 판서가 지방 호족들에게 군자금을 강요하고 모은 재물을 병사 모집에 쓰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양에 이 판서와 내통하는 자들이 더 있다는 것까지. 어사 노인은 그 자백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한양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며칠 뒤 한양에서 포졸들이 내려와 이 판서를 체포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손을 잡고 기뻐했습니다. 소들이 돌아왔고 땅이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가슴 속에 눌려있던 억울함이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월서는 주막 마당에 상을 크게 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며 밥을 먹었지요. 누군가 막걸리를 들고 왔고 누군가는 두부를 가져왔습니다. 길동은 영실과 나란히 앉아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영실이 오라비의 긁힌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오라비, 고생했어. 길동은 대답 대신 빙긋 웃었습니다. 달이 밝게 떠올랐습니다. 멀리 귀곡산 쪽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피리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명촌의 밤은 오랜만에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우명촌의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소들이 돌아온 덕에 봄 농사가 무사히 이루어졌고 오랜만에 풍성한 수확이 이어졌지요.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길동은 여전히 나뭇가지를 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나뭇가지로 땅에 적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소들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의 이름이었지요. 서당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느티나무 아래 모아놓고 길동은 나뭇가지로 땅에 글자를 써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2-3명이었던 것이 어느새 10명이 넘었습니다. 어사 노인은 마을을 떠나기 전날 길동을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 한양으로 가겠느냐. 학문을 익힐 기회를 주겠다. 길동은 영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실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오라비는 가야 해. 나는 이제 괜찮아. 월선이 영실의 곁을 맞겠노라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길동이 걱정 없이 떠날 수 있도록 영실을 돌봐주겠다 말했습니다. 한편 설화는 아버지가 끌려간 이후 홀로 마을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집 안에만 있던 설화가 마을을 떠나기 전날 밤 길동을 찾아왔습니다. 나는 이 마을을 떠나기로 했어. 아버지가 빼앗은 것들이 돌아갔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 있으면 사람들한테 불편한 기색이 역력해. 잠시 먼 곳에 가서 마음을 다스리려고. 길동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길동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세상은 좁습니다. 옳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언제고 다시 만나기 마련입니다. 설화는 작게 웃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 웃음이 유난히 맑아 보였지요. 이튿날 아침, 길동은 지프로 만든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마을 어귀에 섰습니다. 어사 노인의 말 옆에 서서 우명촌을 한번 돌아보았지요. 들판에는 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박서방의 황소, 이서방의 일소, 김첨지의 암소, 전부 무사히 자기 자리로 돌아온 소들이었습니다. 소들이 내는 낮고 묵직한 울음소리가 아침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우명촌, 소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마을. 길동은 마지막으로 품서 나뭇가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 흙바닥에 천천히 글씨를 새겼습니다. 아이들 이름이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모여 글자를 배우던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 나뭇가지를 다시 품에 넣은 길동은 고개를 들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이 아침 햇살 속에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훗날 이 소년이 조선 팔도의 이름을 떨치는 명판관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억울한 자의 편에 서고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며 권세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판관. 그가 신문을 시작하면 아무리 치밀하게 감추어진 거짓도 빛 아래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가 팔도에 퍼졌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판관이 신문할 때 언제나 손에 나뭇가지 하나를 들고 있었다고. 어렸을 때부터 그 나뭇가지 하나로 진실을 기록해온 소년이 어른이 되어서도 그 나뭇가지를 놓지 않았다고. 가장 큰 힘은 권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실을 보는 눈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어떠한 탐욕도 그 둘 앞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하는 법이지요. 우명촌의 어린 소년 길동이 온몸으로 증명해낸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